자, 이번부터는 우리 GPS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이 GNSS의 가장 대표격인 주자,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주자가 GP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미국에서 군사용 목적으로 올린 GNSS 위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GP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S의 내용과 역사, 그 다음에 GPS의 신호, 그리고 정확도, 그리고 오차, 이러한 순서대로 훑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 GPS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Geoinformatics 42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GPS는 원래 이름이 Navstar GPS예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그 GPS 휘장입니다. Navstar GPS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리고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군의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초창기부터 만들었던 그런 GPS의 위성들이 이렇게 네 귀퉁이에 있습니다. 자, 이 Navstar GPS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Navigation, Satellite, Timing and Ranging,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게 원래 GPS의 원래 이름입니다. 무지하게 깁니다. 예, 그래서 여기 표현된 것처럼 Navigation Satellite예요. 이 말은 항법 위성이란 말이네요. 그리고 Timing and Ranging, 자, 시간을 결정하고 Ranging, 거리를 결정하는 Global Positioning System이다. 그래서 GPS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nav 여기까지 V까지, 그 다음에 S TAR에서 Navstar GPS가 원래 이름입니다. 자, 이 GPS는 지구를 중심으로 궤도를 형성해서 돌고 있는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여기 위치, 여기 있죠? Ranging, 그 다음에 속도, 요건 시간과 위치를 알면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요 타이밍, 요거에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GPS를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역사부터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게 바로 최초의 GPS 위성으로 올라간 블락 1입니다. 요 밑에 사람 보이죠? 예, 위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GPS는 1973년에 미 공군과 미 해군에서 사용하던 트랜짓, 그 다음에 티메이션, 그 다음에 621B 이런 시스템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항법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해군 같은 경우에서는 3차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공군에서는 3차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공기 중을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3차원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포격을 하거나 이럴 때는 미국 해군에서도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3차원 좌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77년 의사위성, 자, 의사위성은 닥터 위성이 아니고요. 여기 슈도 세틀라이트, 그래서 슈도 가짜란 뜻이에요. 그래서 슈도라이트라는 말 자체가 가짜 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슈도라이트가 지상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다 직접 위성을 쏴서 실험하는 게 아니라 미리 테스트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 슈도라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6월에 최초로 이러한 GPS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성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는데 그게 NTS-2라는 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2월에 최초의 GPS 위성인 블록 1, 바탕화면에서 봤던 그림이죠. 요것을 발사하죠. 그리고 79년에 2단계로 전체 규모의 설계하고 검증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9개의 블록 1 위성이 6년 동안 추가로 발사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 위성들이 GPS 최초의 위성 다음에 활동했던 블록 2라는 위성, 그리고 요거는 블록 2A라는 블록 2가 조금 더 진보된 위성이에요. 모양이 조금 세련돼지기 시작하죠.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GPS 위성은 군사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에 풀어놓지 않았던 위성이에요.
자, 그러다가 1983년에 참 슬픈 얘기입니다. 대한항공 칼 007이 뉴욕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기장이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라고 알고서 나오다가 러시아 공군기에 의해서 피격이 됩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민간 항공기인지 아닌지 이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때렸다는 거는 이건 어떤 자기 힘의 과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되게 무시한 거죠. 이 민간 항공기를 피격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칼 007이 떨어집니다. 러시아 공군기에 의해서 맞아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민간 항공기에 GPS 사용을 의무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GPS의 민간화에 엄청나게 공헌을 한 나라입니다. 무척 씁쓸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민간 시설에서 GPS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가 되죠. 자, 1985년 2세대 GPS 위성인 블록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을 수행하게 되죠. 또 1988년 24개 GPS 위성이 모두 가동이 돼요. 그래서 종래 18개 위성으로 작동이 불완전했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완전히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989년 모두 9개의 블록2 위성이 또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작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90년 그 이듬해에요. 블록2A 위성이라는 또 새로운 위성이 나옵니다. 요게 발사가 돼서 1993년 12월에 24개의 GPS를 완전히 구축하고 초기 가동이 정상화됩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1990년대부터 GPS가 제대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1994년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앞으로 10년 동안 GPS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원칙이 발표가 되죠. 물론 민간에서는 군 목적으로 만든 GPS를 충분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알려줘 그러면 안 돼. 이건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안 돼. 이거는 극비야. 안 돼. 이거는 국가 기밀이야. 이러한 식으로 계속 제재를 가했어요. 그리고 정확도도 물론 군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지만 이러한 10년 동안 GPS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원칙이 발표되면서 제한적이고 또 떨어지는 정확도이긴 하지만 민간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GPS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그 다음에 나온 블록2R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블록2RM이라는 더 진보된 위성입니다. 자, 1995년 24개의 GPS 위성군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97년에 4세대 위성인 블록2R 시리즈의 위성들이 발사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계시로 2000년 5월 1일 그린위치 민타임이죠. 요 자정을 기해서 SA가 해제됩니다. 이 SA라는 거는 Selective Availability, 그래서 선택적 가용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요거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특히 적국에서 GPS를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심어놓은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SA라는 오차가 작용할 때 위치 정확도가 100m 이상씩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오차를 포함하는 그러한 관측값이 얻어진다는 얘기죠. 이 관측값에 100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요, 이건 우리 관측값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측량은 물론이고 내비게이션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100m 이상의 오차가 있는 그런 관측값이 수신이 되면 길 찾아가는 것도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요 SA가 해제되면서 이제 오차가 10m에서 13m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차는 평면 오차입니다. 높이 오차는 요거보다 좀 더 커요. 어쨌든 이 정도의 오차가 된다면 이거는 내비게이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측량용으로는 힘들어도요. 그래서 이렇게 SA가 해제되면서 민간 목적의 단독 위치 결정에서도
이 단독 위치 결정이라는 것은 GPS 안테나 하나만 세워놓고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단독 위치 결정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DGPS와 같은 정확도 향상 기법을 이용해서 안테나를 2세트 이상 준비해놓고 서로 보정하는 신호를 가지면 정확도가 무척 올라갑니다. 예, 요거는 GPS의 정확도 향상 방법인데 뒤에 가서 정확도 향상하는 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룰 겁니다. 어쨌든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독 위치 결정에서도 10m 정도의 오차를 갖는 그렇게 정확한 관측값이 얻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 목적에서도 이 GPS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50번째 GPS 위성이 올라가죠. 50번째 GPS 위성이 올라간다는 게 지금 GPS 위성이 50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위성은 시간이 지나면 죽죠. 그러면 이 죽게 되는 위성들은 점점 속도가 떨어져서 지구의 대기권으로 흡수되고 거기서 대부분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무를 다 끝마치는 수명이 다한 위성이 있을 때 항상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위성을 띄어 올려줘서 계속 위성의 궤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05년에 첫 번째 블록 2RM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 2RM 위성은 새로운 군사용 코드인 M코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민간용 방송을 하기 위한 L2C 반송파를 전송하기 시작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또 새로운 시리즈인 블록 3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3A고요. 이게 이제 가장 최신화된 GPS 위성의 형태죠. 몸도 굉장히 세련돼지고 날렵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GPS 블록 3 위성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향후 30년 이상을 주도할 위성 기반의 항법과 시각 결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그런 위성들입니다. 그리고 2014년 8개의 GPS 3A, 또 8개의 GPS 3B, 16개의 GPS 3C 이런 위성들이 계속 올라갈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화된 민간 신호 L1파 신호를 제공할 예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 L1파는 민간용 신호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GPS는 처음에 군사용으로 시작했습니까? 민간용으로 시작했습니까? 민간용으로 시작 안 했죠. 군사용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간이 사용하는 거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항상 막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민간용 신호를 반송을 한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GPS가 개과천선했다? 아, 경쟁 위성들이 민간용 신호를 송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GPS와 경쟁이 되는 위성들, 바로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 다음에 또 아예 시작부터 순수하게 민간용으로 시작한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리고 또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국의 컴파스, 이런 위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GPS가 세계 시장에서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민간용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는 게 미국 애들의 생각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나 외면해버리면 못 써요. 자, 우리가 이제 위성 신호를 무지하게 많이 받게 되는데 GPS 돈 내라 그런다. 그럼 GPS 안 쓰죠. 누가 씁니까? 전부 다 글로나스, 갈릴레오 이런 걸 쓰겠죠. 그래서 이 GPS에서도 이제 새로운 민간용 시장에 눈을 뜨고 거기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개입된 거라기보다는 GPS가 다른 나라의 위성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잘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시키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획적인 GPS 위성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로 올라가고 있는 주력 부대가 블록 2F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올라갈 위성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했던 블록 3A 시리즈라 그랬죠. 자, 이 블록 2F 시리즈는 2013년 5월에 아틀라스 로켓에 의해서 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성 이름이 여기 GPS 2F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번호들이 쭉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갈 5번, 6번, 7번, 8번부터 12번까지 요 GPS 위성들은 계획이 세워졌지만 아직 발사 일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블록 3A 시리즈는 2014년 5월에 첫 번째 블록 3 위성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블록 3A2, 블록 3A3, 블록 3A4 이런 위성들이 올라갈 계획이고 이미 위성 번호는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GPS 위성은 거의가 다 캘리포니아의 공군기지에서 올렸고 또 앞으로 요 위성들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GPS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GPS의 구성은 크게 우주 부문과 제어 부문과 사용자 부문으로 나누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주 부문이네요. 자, 우주 부문. 여기는 24개의 위성,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위성이 사고가 날 수 있죠. 요 3개의 보조 위성을 항상 구비해 놓습니다. 이 GPS 위성은 전파 송수신기, GPS 위성도 전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전파 송수신기, 그 다음에 GPS 안에는 아주 정확한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작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S 위성에서부터 우리가 신호를 받아서, 즉 미지점에 안테나를 세우고 알고 있는 GPS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위치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지금 표현되는 3차원 후방교회법에 의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게 바로 GPS 시스템입니다. 이 GPS 위성은 적도 경사각 63도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455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급 전력은 400W, 예상 수명은 5년, 그 다음에 지상고도 약 2183km 정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궤도 경사각은 55도고요. 위성수는 적도면에 모두 등간격으로 나눈 6개의 궤도면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이죠? 6개의 궤도. 하나, 둘, 시간 남으면 쉬어보세요. 이렇게 6개의 궤도면에 모두 4개씩 위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 4, 24. 그래서 모두 24개의 위성이 할당돼 있어서 전 지구를 아주 완전히 감싸면서 최소한 4개 이상의 위성을 지구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 시스템을 딱 갖춰놨어요. 그래서 위성 수 외우기는 쉽죠. 6개 궤도에 4개. 궤도 눈에 딱 들어올 거고요. 여기 4개씩 들어간다. 6, 4, 24. 거기다가 또 보조 위성 3개가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27개, 8개 막 요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GPS 위성의 공전 주기는 항성시로 11시간 58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어 부문 쪽을 한번 살펴보죠. 이 제어 부문은 지상에 배치한, 쉽게 말하면 GPS 위성들을 컨트롤하고 GPS 위성에 신호를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관제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주관제국, 여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의 콰젤레인, 하와이, 그 다음에 역시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다음에 어센션, 디에고 가르시아, 이렇게 5개의 부관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간 삼각형 3개로 이루어진 지상 송신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제국, 부관제국, 그리고 지상 송신국으로 제어 부문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 먼저 제어 부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위성의 통제, 그렇죠. 그 다음에 위성 체계의 연속적인 제어, 그러니까 제어 부문이겠죠. 그리고 GPS의 시간 결정, 그 다음에 위성의 시간값 예측, 각각의 위성에 대한 주기적인 항법 메시지 갱신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관제국, 요건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팰컨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요건 부관제국으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사용해서 방송, 궤도력과 원자시계의 오차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GPS 위성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러한 주관제국은 부관제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성이 자신의 궤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처리와 계산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위성의 궤도를 포함한 항법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항법 메시지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메시지 해가지고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한번. 그리고 예비 주관제국이 있죠. 이 예비 주관제국은 유사시에 주관제국을 대신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 2곳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부관제국이네요. 예, 부관제국은 콰젤레인, 디에고 가르시아, 그 다음에 어센션, 하와이, 콜로라도, 요 아까 5개의 파란 동글뱅이로 표시해 놓은데 기억하시죠? 예, 요렇게 부관제국을 5군데를 만들어 놨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에 골고루 배치를 한 겁니다. 적도를 따라서요. 그 다음에 요 DSCS라고 있습니다. 요건 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을 지나가는 모든 GPS 위성들을 추적해서 위성까지의 거리와 거리 변화율, 요걸 동시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호를 저장한 이후에 주간제국으로 전송을 해주죠. 그럼 주간제국에서는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위성의 정확한 궤도와 인력, 그 다음에 위성 시간을 계산해서 최신의 정보로 갱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관제국에서 처리를 하고요. 자, 그 외에 또 지상송신국이 있었어요. 예, 요거는 주관제국, 부관제국, 요거와는 별도로 적도면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S파장대를 이용해서 위성으로 신호를 송신합니다. 예, 1783.74MHz. 그 다음에 또 위성에서 신호를 받기도 하죠. 2227.5MHz의 주파수로요. 그래서 위성의 작동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신하고, 그 다음에 위성을 제어하는 신호와 주관제국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항법 메시지를 위성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구성이 사용자 부문이었죠. 요건 우리들입니다. 측량하는 사람들 또는 위성 자료를 수신해서 실생활에 응용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GPS 위성에서 전송되는 신호 정보를 이용해서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결정하고 요걸 이용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부문은 GPS 수신기, 그 다음에 GPS를 사용하는 사용자, 요거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 GPS 수신기는 처리 장치가 먼저 있네요. 안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신기에서 이 위성 신호를 수신해 가지고 항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조작을 하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요즘 GPS 리시버들은 화면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수신기를 컨트롤하는 데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이 GPS 안테나와 수신기도 분리가 돼 있었고요. 이 수신기 자체를 버튼을 눌러서 제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척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안테나와 수신기가 일체로 나오고, 이 일체형이 된 수신기 안테나와 단말기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안테나나 수신기의 무게도 무척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배낭에 한 짐 짊어지고, 그리고 안테나 들고, 그리고 관측을 했었는데 요즘은 무척 장비가 간소화됐죠. 그러면서 정확도는 엄청나게 향상이 됐습니다. 이 사용자 부분에서는 결국 그래서 구하려는 대상점의 3차원 좌표, 그 다음에 이 GPS 위성에서부터 받은 신호들, 그거와 시간, 요거를 합쳐가지고 4개의 미지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의 위성에서 동시에 관측을 하여야만 그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GPS는 위성에서 요이 땅 하고 보낸 시간을 수신기에서 딱 잡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계산합니다. 또 동시에 다른 위성에서도 요이 땅 하고 받고, 또 다른 위성에서도 요이 땅 하고 받고, 이론적으로는 3개 위성에서 신호를 동시에 받으면 안테나의 X, Y, Z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까지 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미지수를 더 결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1개 이상의 위성에서 신호를 더 받아야 이 미지수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고 시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 이상의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GPS 관측을 하면 하늘에 보통 8개에서 많을 경우는 10몇 개까지 위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수신기는 약한 신호, 어디 반사돼서 맞고 들어온 신호, 그 다음에 좀 대기 오차가 좀 많이 포함된 신호, 이런 것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호만 가지고 위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지만, 좀 저렴한 GPS 수신기들은 모든 신호를 다 받아들여서 계산에 합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신호는 잘 잡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GPS의 구성, 즉 우주 부문, 제어 부문, 사용자 부문 이렇게 나누는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GPS의 위성 신호 그리고 그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GPS 위성 신호는 크게 PRN 코드와 반송파 그리고 항법 메시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PRN 코드는 P 코드와 CA 코드 그리고 M 코드로 구분이 되는데 이 P 코드는 precise 코드예요. 좀 정확한 코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A 코드는 coarse acquisition 코드 해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예요. 코드가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M 코드, 요건 새로 생긴 건데요. 이 M 코드는 군대용에서 쓰는 밀리터리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송이 되는가요? 요건 이제 반송파라는 캐리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송파를 타고 들어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 92.1MHz라는 라디오를 듣는다고 가정을 하죠. 이 92.1MHz에 속하는 게 반송파입니다. 그럼 이 반송파에는, 즉 다시 말하면 FM 주파수에는 뭐가 실려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실리고 음악도 실리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PRN 코드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L1, 요거를 예를 들어 볼 때 이 L1이라는 반송파에 CA라는 코드가 실리는 거죠. 즉 1575.42MHz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L1 주파수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려있는 CA 코드만 끄집어내서 우리가 위치 결정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송파인 L1이 되는 거죠. 요 PRN 코드와 반송파의 관계, 요거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송파에는 L1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L1C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2파가 있고 L2C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L5파가 있네요. 이 L1 뒤에 C 붙고 L2 뒤에 C가 붙었죠. 요건 civilian 코드란 뜻입니다. 즉 민간용 신호를 송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이 GPS가 처음에 방송을 하기 시작했을 때 민간용은 L1파만 수신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L1파에는 요 위에 있는 PRN 코드 중에 CA 코드가 실려오죠. 그래서 민간은 L1파만 가지고 위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치 결정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군용에서는 L2파도 받아들입니다. 즉 L1파와 L2파를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1파에는 CA 코드 요게 실리고요. L2파에는 precise 코드, 즉 군사용 정밀 코드가 실리게 되죠. 그래서 군용에서는 두 개를 다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전리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차 보정을 자동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무척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L5파도 초창기에 방송을 했던 반송파인 L1파와 L2파 그 이후에 GPS 파장에 추가된 그러한 신호입니다. 약간씩 주파수대가 틀려요. L1파는 1575.42MHz고요. L2파는 1227.60MHz, 그 다음에 L5파는 1176.45MHz입니다. 요 주파수대가 나오는 거는 위에 P코드와 CA 코드의 몇 배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뒤에서 우리 위성신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룰 때 같이 한번 보죠. 그 외에 GPS 위성신호로는 항법 메시지, 즉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 내비게이션 메시지는 담고 있는 게 GPS 위성의 궤도, 그 다음에 시간, 다른 시스템의 변수값들을 포함하게 되고, 이 항법 메시지는 CA 코드와 함께 L1파에 실려서 전송이 되죠. 아까 우리는 민간에서 L1파뿐이 수신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하는 신호는 바로 L1파에 실리는 이 CA 코드와 그 다음에 항법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항법 메시지는 완전한 풀 세트를 다 수신하는데 12.5분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GPS가 초기화되는 시간이죠. 물론 이 초기화되는 시간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는 이런 걸 사용 안 해요. 왜? 그거는 그냥 들어오는 신호부터 막바로 받아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측량용 장비들은 이 항법 메시지를 전부 다 수신을 하여야 GPS가 초기화가 됩니다. 보다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요 그림이 이제 GPS 위성 신호를 모식화해 놓은 그림이네요. 자, 여기 L1파, 즉 L1 반송파라고 돼 있죠? 이게 1575.42MHz. 그 다음에 L2파 여기 있네요. 요거는 1227.6MHz입니다.
자, 아까 우리 L1파는 민간인이 받아들일 수 있고 군용에서는 L1과 L2를 다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먼저 CA 코드를 볼까요? 예, 이러한 코드가 있네요. 요거는 1.023MHz고요. 요거는 L1파의 변조가 돼서 방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P 코드, 요거는 군용 코드라 그랬습니다. 프리사이즈 코드, 정확한 코드죠. 요거는 CA 코드의 10배에 해당되는 10.23MHz의 주파수대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L1파와 L2파에 다 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항법 메시지였죠. 이거는 50Hz의 주파수를 갖고 있고요. P 코드와 함께 L2파에도 실리고 또 CA 코드와 함께 L1파에도 실려서 우리에게 방송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N 코드, 요건 의사난수 잡음이라고도 번역을 하네요. Pseudo Random Noise 코드네요. 자, 수신기에서 이제 위성 신호를 받아들이죠. 그럼 1번 위성부터 시작해서 각 위성과의 관계를 쭉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신한 신호가 몇 번 위성에서 온 신호인지를 먼저 알아내죠. 그리고 나서 위성의 궤도력을 이용해서 위성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거리를 구해가지고, 즉 가짜거리, 거짓거리란 얘기죠. 이 거리를 계산해서 수신기 위치를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는 그런 위치 결정 방법을 씁니다. 자, 이 PRN 코드의 종류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P 코드와 CA 코드가 있는데요. 이 P 코드는 Precise 코드, 즉 군에서 사용하는 정밀한 코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CA 코드는 Coarse Acquisition 코드, 즉 민간에서 사용하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코드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P 코드는 PRN 반복 주기가 7일이고, 그 다음에 CA 코드는 1ms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오차는 P 코드의 경우는 6에서 20m, 그 다음에 CA 코드는 8에서 60m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P 코드는 어디에 실려요? L1파와 L2파 모두에 실리죠. 하지만 CA 코드, 요거는 정확도가 떨어진 코드라 그랬죠? L1파에만 변조가 돼서 전송이 됩니다. 자, 코드의 길이는요, P 코드는 6.1871 곱하기 10의 12제곱의 비트, 그 다음에 CA 코드는 1023비트를 갖고요. 파장의 길이는 P 코드가 30m, 그 다음에 CA 코드는 요거의 10배, 주파수가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파장이 10배가 길어져서 300m입니다. 그 바로 밑에 이제 주파수 얘기가 나오네요. 예, P 코드는 10.23MHz. 그 다음에 CA 코드는 P 코드보다 10분의 1 크기에 해당되는 1.023MHz. 그래서 파장과 주파수과의 관계, 요거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식이죠. 뒤에 가서 또 한번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 코드의 제공 형태는 AS 모드, Anti-Spoofing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 신호를 암호화시켜서 적들이 신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Y 코드로 암호화돼서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P 코드를 PY 코드라고도 하죠. 여기에 비해서 CA 코드는 L1파의 변조가 돼서 제공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P 코드의 제공 대상은 PPS, Precise Positioning Service, 그래서 군사용 정밀 위치 결정 서비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CA 코드는요, SPS, 그래서 Standard Positioning Service, 그래서 민간에 제공하는 스탠다드, 표준 위치 결정 서비스가 됩니다. 자, 여기 각각의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CA 코드입니다. 이 CA 코드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Coarse Acquisition Code라고 얘기했습니다. Coarse Acquisition Code. 그래서 이 코드는 민간에 개방된 코드고요. 비트율 1.023Mbps로 각각의 GPS 위성마다 고유한 PRN 코드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CA 코드의 주파수는 1.023MHz고요. 요 값은 P 코드보다 10분의 1 크기의 주파수를 갖는다고 앞에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의 파장은 300m입니다. 자, 그러면 P 코드, 프리사이즈 코드, 정밀 군사용 코드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개되지 않은 코드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된 코드, 우리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P 코드 또는 PY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비트율 10.23MHz로 역시 위성마다 고유한 PRN 코드가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P 코드의 주파수는 CA 코드보다 10배 빠른 10.23MHz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파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파장은 람다 파장이고요. F분의 C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C는 뭐죠? 예, 광속도, 빛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주로 어릴 때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퍼세크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299, 792, 458 메타퍼세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는 프리퀀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파장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기사 문제에서는 간혹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GPS의 반송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반송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캐리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92.1MHz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주파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주파수 안에다가 각각 P 코드라든지 CA 코드 또는 항법 메시지를 실어 넣습니다. 그리고 수신기에서 이 파장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그 중에 CA 코드나 P 코드 또는 항법 메시지를 걸러내서 우리가 필요한 위치 결정에 사용하는 그런 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원래 이 GPS의 파장은 L1파하고 L2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반송파를 만들어서 현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자, 그 중에 먼저 L1파를 살펴보죠. L1파는 1575.42MHz로 방송이 됩니다. 이거는 10.23MHz, 요게 기본 주파수죠. 여기에 154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이 L1파의 파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L1 파장은 처음부터 제공되던 주파수 파장이에요. 그리고 이 L1에 P 코드도 실리고 CA 코드도 모두 실려서 방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L1C가 있네요. 예, 요 뒤에 C가 붙었어요. 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빌리언 코드입니다. 민간용이란 얘기죠. 자, 주파수는 L1파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사용자를 위한 L1에 실려서 전송이 되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2014년 블록 3 발사 이후에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용 갈릴레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에서 제공하는 L1보다 높은 민간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 추가되는 파장대입니다. 그 다음에 L2파가 있죠. 요것도 역시 처음부터 사용되던 파장인데 주파수가 먼저 1227.60MHz입니다. 요거는 기본 주파수 10.23MHz에 120배를 뻥 튀긴 거고 역시 처음부터 제공되던 주파수 파장이고요. 여기 L2에서는 P 코드, 프리사이즈 코드, 즉 군용 정밀 코드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L2C가 있네요. 예, 요 L2가 군용이라 그랬는데 C, 요것도 역시 시빌리언, 민간에게 새로 개방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용자를 위해 방송하겠죠. 그리고 이 L2C 파장이 다른 것과 다른 이유는 요 두 개의 특별한 PRN 코드를 가져간다는 데 있어요. 요건 CM과 CL 코드 모두 민간 코드인데 요 CM은 Civilian Moderate Length 코드라고 불리는 거고 요 CL은 Civilian Long Length 코드라고 불리는 코드입니다. 요 두 가지 CM과 CL 코드를 이용해서 CA 코드를 사용하는 즉 민간 사용자도 암호화된 신호인 P 또는 PY 코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온층 오차를 직접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CL2 코드는 P 코드 또는 PY 코드에 비해서 65% 정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된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건 2005년 블락2RM부터 방송을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L5파가 있네요. 요건 1176.45MHz를 사용하고요. 요것도 역시 기본 주파수 10.23MHz에 115배를 뻥튀기 한 거. 그래서 이게 생활안전 신호 또는 Safety of Life 신호라고 하는 것을 전송하기 시작하고요. 2010년에 블록2F 위성에서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 L5파는 아무래도 생활안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신호가 좀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L1과 L2파에 비해서 3dB 정도, 약 2배 강도가 되는 강한 신호를 송출합니다. 이번에는 남은 하나의 신호인 항법 메시지, 즉 내비게이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항법 메시지는 위성의 상태 정보, 위성에 탑재된 시계의 시각 및 오차, 그 다음에 궤도 정보, 그 다음에 천체력, 위성 궤도력, 오차 보정을 위한 계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신호예요. 그래서 50bps의 속도로 CA 코드와 함께 L1파에 실려서 전송이 됩니다. 이 항법 메시지에 포함되는 궤도 정보는 모든 GPS 위성에 비교적 장기간, 긴 시간 동안 유지되는 궤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법 메시지를 전체 완전하게 송신하는데 12.5분 정도가 걸립니다. 앞에서 슬쩍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GPS 수신기의 초기화되는 시간이 12.5분이에요. 우리 내비게이션은 바로 켜고 작동되던데요? 예, 그거는 측량용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요 항법 메시지를 다 받지 않고도 계산을 바로 시작합니다. 물론 정확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측량용 GPS 수신기는 요 항법 메시지를 완전히 다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자, 위에서 우리가 또 위성의 궤도력, 이포메리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지상의 제어국으로부터 2시간마다 갱신이 되고 4시간 동안 유효한 이런 개별 위성의 궤도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위성 궤도력입니다. 그래서 이 항법 메시지는 CA 코드하고도 함께 실리고 또 P 코드하고도 함께 실리고 이래서 반송파에 실려서 송신이 되죠. 우리 앞에서 본 그 L1파, L2파 쭈글쭈글쭈글쭈글한 그 신호가 있던 그림, 거기에 실리는 각각의 CA 코드, P 코드, 항법 메시지, 여기 실리는 그 모식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잘 안 떠올려져요? 그럼 잠깐 스톱하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돌아오세요. 네, 기다릴게요, 여기서. 자, 이제 GPS의 거의 마지막 단계네요. 또 오차와 정확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요. 자, GPS 오차는 어떤 게 있나요? 먼저 가시위성에 따른, 즉 눈에 보이는 위성이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 2만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GPS 위성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하늘이 뚫려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위성이란 우리가 시그널,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위성, 즉 산이라든지 어떤 그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오지 못하는 그런 신호 말고 머리 위에 있는 GPS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의 시통에 따른 GPS 오차, 다른 말로 하면 수신이 가능한 GPS 위성의 개수에 의해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구조적 요인에 의한 오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의 배치에 따라서 건강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그 위성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른 위성의 배치에 따른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심은 오차, 즉 고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차, 이렇게 GPS의 오차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시위성에 따른 시통에 의한 GPS 오차를 살펴볼까요? 네. 자, 관제국, 아까 우리가 주관제국, 부관제국에 대한 GPS 제어 부문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제국에서는 항상 GPS 위성의 궤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이 주기를 제대로 가지고 지구를 계속 돌도록, 선회하도록 고도를 제어하죠.
자, GPS 위성이 지구를 일주하는 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일항성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항성일은 뭐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즉 지구가 항성계에 대해서 1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일항성일입니다. 정확히 이거는 24시간이 아닙니다. 23시간 56분 4.09초예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즉 지구가 360도 회전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일, 하루라고 정의하는 시간은 뭔가요? 지구가 태양 방향을 향한 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그때 지구는 공전도 하죠. 그래서 태양의 둘레를 또 그만큼 움직여요. 즉 그렇게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둘레를 따라서 공전까지 따라 하니까 실제로 일항성일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1일이라는 게 여기에 표현해 놓은 대로 실제로 지구가 1회전하는 시간보다 3분 5.91초 더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GPS가 지구를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돌아가니까 따라 돌아가야 되겠죠. 즉 다른 말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시간만큼 더 돌아가니까 GPS 위성도 그만큼 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GPS 위성의 주기는 일항성일이에요. 즉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항성일의 주기로 돌고 있는 GPS 위성은 지구에 자전하고 동시에 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항성일마다 같은 장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근데 그만큼 지구가 또 밀려 나간다 그랬죠? 3분 55.91초만큼. 그것 때문에 GPS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약 4분씩 당겨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위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또 다른 얘기라면 시통이 되는 위성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GPS 측량이 가능한 시간이 하루에 약 4분씩 단축되기 때문에. 요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잠시 플레이를 스톱해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설명한 것이 가시위성에 따른 시통에 의한 GPS의 오차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GPS의 오차를 한번 살펴보죠. 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오차는 먼저 위성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권을 진입할 때 대기권 밖과 대기권 안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전파가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여기에 따른, 즉 전파 지연에 따른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도 있네요. 자, 요 세 가지 오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맨 먼저 위성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크기가 약 5m 정도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위성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크게 위성 궤도에 의한 오차가 있고요. 위성 시계에 의한 오차가 있습니다. 먼저 위성 궤도에 의한 오차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항법 메시지, 내비게이션 메시지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전체를 다 세트로 받는 시간이 12.5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PS 관측을 시작했는데 현재보다 이전에 항법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위성의 위치를 결정하고 실제 계산에 사용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받아들인 항법 메시지를 통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위성의 위치와 현재 3차원 결정한 위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궤도 정보와 위성의 이력을 별개의 채널을 통해서 받아서 사용함으로써 오차를 보정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외에 또 위성에서 발생하는 오차로는 위성 시계 오차가 있습니다. 이 시계 오차, 위성 시계는 우리 매우 정밀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정밀한 원자시계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시계를 사용하더라도 클락 드리프트라고 하는 시간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밀림 때문에 위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최대 2m 정도의 오차까지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오차는 뭐가 있었죠? 예, 대기권 전파 지연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요건 약 2m의 크기로 발생이 되네요. 이 대기권의 영향은
대기권을 통과할 때 대기 중에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즉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굴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GPS 위성이 수신기의 바로 위에, 즉 우리 머리 꼭대기를 연장한 천정 방향으로 쭉 올라간 위치에 위성이 존재할 때 가장 위치 오차가 적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 부근인 지평선 부근에 있을 때 가장 대기의 밀도 차에 의한 오차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성 신호의 전리층 통과 전파 지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리층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대류권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습니다. 전리층 오차는 산란으로 인한 거죠. 그리고 GPS 위성의 주파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주파수마다 전부 다 전리층 오차의 크기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군사용의 고정밀 GPS 수신기는 L1파와 L2파를 동시에 받아들이죠. 그 얘기는 L1파가 전리층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오차, 그리고 L2파가 전리층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오차가 각각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오차를 비교해서 전리층의 효과를 직접 보정해서 정확한 값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민간인이 쓰는 L1 채널만 수신하는 수신기는 항법 메시지에 포함된 오차 보정 계수만을 이용해서 전리층 효과를 보정해요. 즉 충분히 전리층을 보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전리층 오차는 태양 활동에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태양 활동이 극대기일 때 전리층 오차가 가장 커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차가 대류권 오차네요. 여기 공기와 수증기에 기인한 오차가 바로 대류권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대류권 오차는 전리층 오차보다 빠른 변화를 갖습니다. 자, 위성 신호가 통과하는 거리가 우리가 위성을 수신하는 지역에서의 각각 고도들이 다르죠. 이러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대류권 오차고, 그래서 이 수신기의 높이값 오차는 대류권 오차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오차 중에서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요건 크기가 약 1에서 10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다중 경로 오차입니다. 멀티패스라고 얘기하죠. 요 용어에 표현된 것 그대로 GPS 위성 신호가 위성에서부터 수신기까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경로를 띵띵띵띵 이렇게 막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보죠. GPS 수신기 주변에 건물과 같은 이런 지형지물로 인해서 위성으로부터 온 신호가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굴절되거나 반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다중경로 오차예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안테나가 위치해 있고요. 요 파란 줄이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다이렉트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럴 때 요 경사각 베타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요 빨간 신호는요, 직접 우리 안테나에 도달한 게 아니라 벽을 막고 띵 하고서 비를 튕겨서 안테나로 꺾어져 들어왔죠. 그럴 때 우리 GPS 안테나는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각, 요 2베타에 해당되는 그 반이 베타일 테고 요 각만큼 여기 이렇게 밀려서 이쪽 C점에 있다고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게 바로 멀티패스, 다중경로에 의한 오차고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오차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다중경로 오차는 건물에 의해서도 이런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만 특히 심한 건 나뭇잎, 특히 그 나무에 반짝반짝하는 큐티클라층 표면이죠. 예, 나뭇잎의 위쪽, 여기에 GPS 시그널이 도달하면 반사가 무지하게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에 의한 산란이 심하기 때문에 숲에 가면 GPS가 죽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조금 떨어지는 레벨이 낮은 수신기는 다 받아들여요. 예, 어디서 튀어나온 놈인지 상관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싹 긁어가지고 그냥 막 평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 좀 있는, 좀 비싼 그런 수신기들은 튕겨나오고 신호가 약한 것들은 다 버립니다.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위성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4개 이상의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계산 불능이라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다중경로 오차는
협상광기 또는 특별히 설계된 안테나 요걸 이용하면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사이클 슬립이 있네요. 요건 말 그대로 슬립 뭐예요? 우리 권투에서 그런 말 쓰죠. 슬립 다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맞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처럼 신호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즉 수신기에서 위성의 신호를 받다가 순간적으로 위성 신호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러면서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사이클 슬립이에요. 요건 후처리로 요 오차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이클 슬립이 생겼다가 순간적인 신호 단절이 생겼다가 다시 신호가 들어올 때 항상 정수배로 튀어 올라가거나 튀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는 후처리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면 안정적인 그 위치값을 계산해낼 수는 있어요. 자, 그 외에 이제 수신기 자체의 잡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테나의 구심 오차 이런 것들이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오차, 위성의 배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요거 DOP라고 있습니다. Delusion of Precision. Delusion, 저하죠. of Precision, Precision 정밀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밀도의 저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DOP는 오차량을 직접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확도는 이 DOP에다가 단위 관측 정밀도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현한 요 계산식이 요 맨 아래에 있는 요 수식입니다. 그래서 계산되는 정밀도 요 시그마는 DOP 곱하기 시그마 제로 단위 관측 정확도 요거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식이 표현되어 있고요. 자, 이 DOP의 종류에는 VDOP, Vertical DOP라 그러죠. 그래서 높이의 정밀도를 의미하는 VDOP가 있고 그 다음에 HDOP가 있습니다. Horizontal DOP. 그래서 요거는 수평 방향의 정밀도고요. 그 다음에 PDOP. 요거는 포지션, 3차원 위치 결정에 대한 정밀도. 그 다음에 TDOP가 있네요. 요건 Time DOP. 시간에 대한 정밀도네요. 그 다음에 HTDOP. Horizontal Time DOP라 그래서 2차원 관측과 시간의 정밀도. 그 다음에 GDOP. Geometrical DOP. 그래서 기하학적 정밀도와 같은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좀 하나 하자면 이 DOP를 답이라고 읽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특히. 그래서 V답, H답, P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DOP 자체가 그 인터내셔널로 DOP라고 읽는 게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따라가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줄여 읽다가 GPS는 그럼 급스라 그러게 GIS는 기스가 되겠네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잘 그 길을 닦아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DOP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DOP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자, 지표에서 가장 좋은 배치 상태를 가질 때를 1로 해요. 그래서 2, 3, 4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즉 수치가 작을수록 정확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요거는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만 10 이상으로 DOP가 올라가면 요거는 관측값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DOP가 가장 좋은 상태는요. 수신기를 가운데 두고 4개의 위성이 정사면체 즉 최대 최적을 이룰 때가 가장 정확도가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GDOP와 PDOP가 최소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얼른 이게 여러분 감이 안 오면 이 그림을 살펴보죠. 자, 요 그림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걸 뒤집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 점, 피라미드의 꼭지점이죠. 여기에 GPS 안테나가 놓이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의 4개 밑면들에 대한 모서리점들 여기에 위성이 배치가 되었을 때 가장 낮은 DOP, 즉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거와는 반대로 DOP가 좋지 않은 경우는 어때요? 위성이 전부 다 한 군데 몰켜 있죠. 일단 몰켜 있는 것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요인이고 또 이렇게 수평선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요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GPS 정확도는 우리 머리 꼭대기 방향으로 확장시킨 연장선 상에 존재할 때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GDOP의 계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기사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기사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식이나 또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해야 되는 이런 계산 문제, 이거보다는 이 전반적인 DOP의 개념과 그 서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DOP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단독 위치 결정에 선형화된 관측 방정식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정규 방정식의 역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굉장히 사실 복잡한 식이에요. 요거를 간략화해 놓은 게 우리 앞으로 나타날 식인데, 어쨌든 이 DOP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관측점의 3차원 좌표와 수신기 시계에 대한 코팩터 행렬의 계산 요소를 구해가지고 요게 구해지면 이러한 식에 의해서 각각의 X 좌표에 대한 코팩터 행렬식 대각선 요소, 또 Y 좌표에 대한 코팩터 행렬의 대각선 요소, 그 다음에 Z 좌표 여기에 대한 코팩터 행렬의 대각선 요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시계 T에 대한 코팩터 행렬의 요소들을 각각 제곱을 해서 몽졸이 싸그리 깡그리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각각의 코팩터 행렬식을 구하는 것까지는 기사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예, 그게 얼마라고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아주 단순 문제로 나올 테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는 기사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요 기사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같이 한번 체크해 두세요. 자, 이제 GPS의 마지막 단계인 오차 중에서 고의적인 오차에 대한 얘기네요. 예. 먼저 AS가 있습니다. Anti-Spoofing. 예. 요거 뭔가 한번 살펴보죠. 이 GPS 서비스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표준 위치 결정 서비스, 즉 스탠다드 포지셔닝 서비스, 요건 민간용이죠. 그 다음에 정밀 위치 결정 서비스, 요건 Precise Positioning Service 하는 군사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군사 목적의 P코드 또는 PY코드라 그랬죠. 요거를 적의 교란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시키는 기법이 바로 AS예요. 그래서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수신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위성 신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 신호를 보호하기 위한 군 관련 GPS의 프로텍트, 즉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고의적인 오차죠. 아무나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또 SA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Selective Availability, 그래서 선택적 가용성 이렇게 얘기했죠. 이 SA는 GPS를 적대국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즉 제한하기 위해서 CA 코드에다가, 이건 민간 코드였어요, 인위적으로 오차를 집어넣어요. 어떤 오차? 궤도 오차와 시계 오차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1990년 3월 25일부터 방송을 했는데 이 오차가 들어가면 100m 정도의 위치 오차가 발생합니다. 무지하게 틀어지는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내비게이션에서도 못 쓰는 오차입니다. 이 오차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위성에 탑재된 원자 시계의 주기를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용자가 위성까지 거리를 관측하는데 오차가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으로 만든 오차입니다. 그래서 위성의 궤도 정보와 위성 시계 자료의 조작을 통해서 발생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SA가 해제가 됩니다. 언제? 2000년 5월 1일 자정을 기해서. 시간은 그리니치 민타임입니다. 예, 우리가 GMT라고 부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를 기해서 이 SA를 해제를 하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좋아졌냐면 100m 이상의 오차를 가졌던 관측값들이 10m 정도로 오차가 확 줄어들게 됐어요. 언제? 단독 위치 결정일 때, 즉 GPS 안테나 하나만 놓고 관측했을 때도 그랬단 얘기죠.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안테나 2개를 사용해서 서로 보정값을 만들어내는 DGPS가 아니라 그냥 안테나 하나만 세워놓는 단독 위치 결정에서도
10m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10에서 13m 사이에 오차를 갖는 정도로 정확도가 확 좋아졌죠. 자, 이 그림이 SA가 제거된 이후에 위치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요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날짜가 2000년 5월 2일 04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언제 시간이에요? GMT가 아니라, 즉 그리니치 시간이 아니라 여기 콜로라도 스프링스, 즉 미국의 콜로라도 시간으로 그때란 얘기죠. 그러면 세계시로 바꾸면 요건 2000년 5월 1일 자정 0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이전에는 여기는 SA가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요 시간부터 이 바깥쪽으로는 SA가 제거된 그런 상태의 위치 정확도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요 안에 건 보세요. 요 빨간 거는 vertical, 높이 오차예요. 요건 워낙 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horizontal error, 즉 평면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XY축으로는 여기 보세요. 60m, 여기도 한 80m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100m씩 막 오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이 높이 오차는 좀 더 심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GPS 높이 오차가 좋으려면 우리 머리 꼭대기에 가까운 그런 위성이 많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치 오차를 잡아냈을 때 높이 방향으로 이만큼 뛸 수가 있어요. 요게 싹 죽죠. 그래서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10m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만큼 정확도가 향상이 됐어요. 그럼 보면 참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예,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교란 신호를 넣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고. 이제 이건 독점일 때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죠. 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항법 위성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놈으로 출현합니다. 또 유럽연합과 같은 데서는 순수 민간용의 항법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했다가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새로운 민간 신호를 확장시켜서 민간 서비스를 점점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받으면 안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GPS의 개요, 역사, 그 다음에 GPS 위성의 신호, 그 다음에 오차, 정확도와 같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절을 마감하고 다음 절에서 러시아로 날아갑니다.